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이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인데 뭐 아주 참 날씨도 좋고 애들 있는 사람들은 애들하고 그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지금 70일이 넘었는데 좀 그다지 전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한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영국 신문에 러시아가 왜 전쟁을 잘 못하느냐, 무기들이 왜 이렇게 엉성하냐 그랬는데, 그 무기에 중국제 부품을 달았고 그 중국제 부품이 너무 성능이 엉망이라서 그렇다라는 그 참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보다 먼저 제가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지만은 그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그 재미있는 그 논문들을 몇 개 이제 봤습니다. 많은 그 서방 측, 특히 이제 미국 측 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아주 그 대단한 거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미국은 엉터리인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정말로 잘한다. 우리가 이제 그 시가 행진하는 거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군 시가 행진은 정말 그 멋있죠. 그래서 그런 그 환상 같은 것을 갖게 되는데,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그 미국의 전문가들 중에서 그 제대로 봐야 된다. 제대로 그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논문들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주제를 그 중공군이 정말로 그 실력이 있는가, 전쟁을 잘할 수 있는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잘 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를 뭐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앤드류 콕번이라는, 지금은 이제 아주 원로 그 국제정치 분석가가 되는데, 이제 기자도 하고 뭐 이런 앤드류 콕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3년도에, 그러니까 무려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죠. 그때 더 스트레이트, 여러분 그 책 표지 볼 겁니다. 위협. 그때 그 1980년대 초반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소련한테 질지도 모른다. 소련은 정말로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잘 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 그 위기, 위협, 그리고 인사이드 더 소비에트 밀리터리 모신, 소련이 세계에서 제일 군사력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막이 정말 어떤 것인가라는 아주 그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저도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거를 그 유학할 때 보고서 우리가 이 소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정말 이런 그 소련은 아주 이거 뭐 소련이 세상을 지배할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쓴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저자가 아주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말을 했는데, 중요한 질문은 저들의 의도가 아니라 적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답니다. 저들의 의도가 아니라 저들의 능력이다. 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전략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략을 연구할 때 우리 적국들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군사력은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살펴야 되는데, 전략 연구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영어로 이제 이 책에 나온 그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The important question is perhaps not about their intention. 그들의 의도가 아니다. But their capabilities. 그들의 능력이 중요하다. Could they do it?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전략적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이제 중국 얘기할 텐데,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다음에 뭐 장관들 이제 또 청와대 인사들 새로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올바른 식견을 가진 사람이 그 청와대 대통령 경제안보비서관으로 간다라는 뉴스가 잠깐 나왔는데, 왕윤종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내정이 된 모양인데 그 언젠가 했던 강연 그리고 책에서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안미경중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그런 분석가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윤종 박사가 이제 그 몇 년 전 보고서에서 사드 사태를 겨냥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통렬한 경험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얘기가 나옵니다. 사드 사태를 봤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못된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이전에 우리는 중국하고는 돈을 벌고 미국하고는 안보를 한다고 그랬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윤종 박사가 안보하고 외교는 그는 한쪽인 거다. 하나다. 하나. 여기다가 안보, 여기다가 이 경제, 이거 웃기는 얘기다라고. 그래서 미국이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나라다 하는 그 관점을 가지신 분이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내정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얘기하는 김에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었던 논문이 그 데니스 제이 블라스코라는 그 미국의 예비역 육군 중령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에 있는 동안 평생 동안 그 정보장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관한 정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사 정보를 수십 년 동안 담당했던 그 예비역 육군 중령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의 제목이 10 Reasons Why China Will Have Trouble Fighting a Modern War. 중국은 현대전쟁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데 그 문제점 10가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그런 그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나온 지는 뭐 몇 년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전체적인 이제 큰 흐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수정된 부분은 조금씩 찾아보면서 이제 그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군사력이 무지하게 현대화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사진, 그리고 중국이 건군절에 보여주는 사진, 뭐 무슨 각종 기념식에서 보여주는 그 걷는 모습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그 중국군은 잘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중국은 이제 미국과 맞먹는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블라스코 이분은 군사력은 중국군의 장기적인 현대화 과정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공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문제점이 너무나 많고 그 문제점은 중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관리들이 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그 중국에서 나온 그 문건들, 중국의 고위급 장교들이 쓴 글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중국의 문제점을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이분은 뭐 나온 지 한 10년 된 책이지만은 The Chinese Army Today 해가지고 이 중국 군사력의 오늘의 중국 군사력이라는 그런 아주 그 권위 있는 그런 중국군 관련 책도 이제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를 위한 그 중국 군사력의 전통과 이제 변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중국 그 고급 간부들은 솔직히 고백을 한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하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능력 격차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뭐 무기도 많이 사오고 국방비도 늘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중국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도 있고 또 뭐 하여간 그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있던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한 10가지로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논문인데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략론을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약하다라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꽤 힘을 가지고 있어라고 가정하는 것이 언제라도 좀 안전한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현실에 가까운 그런 분석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중국군이 전투력이 약한 이유가 중국군 내부에 정치장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대에도 가면 정치장교가 있어요. 정치장교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군대가 누구에게 충성을 잘 바치느냐. 그런데 공산국가 이런 나라의 정치장교들은 그 국민한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당에게 충성을 잘 바치느냐. 즉 중국군이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바칠 정도로 사상이 투철하냐 이런 거를 따지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따지는 장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니까 정치 장교들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령이 대대를 지휘하는데 거기에 정치 장교가 그 중령을 오히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투를 할 때 정확한 결정을 그 그러니까 사령관이라기보다도 그 부대장이 내리는데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잘할 수가 없다. 이게 전쟁의 첫 번째 원칙이 Unity of Command. 그러니까 지휘 통일의 일체성이라 해야 되는데 정치 장교들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때문에 전투 장교들이 제대로 전투를 지휘할 수 없다. 중국은 전투력이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 장교들이 전술적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지휘관이 혼자서 지휘를 하는 거로 돼 있지만은, 그런데 전투의 현장에서 그 부대장하고 정치장교의 갈등이 노정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패 문제가 개입될 때 그 군대가, 중국 군대가 부패 때문에 이제 많이 썩어 있는데 이럴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그 shared command responsibility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더 쉽게 번역하면은 군대 내부에 정치장교가 들어와 가지고 전투력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제가 그 2차 대전 영화 중에 소련군을 그 주제로 한 영화를 봤는데 정치장교가 전투 현장에서 말이죠. 소련군 병사의 주머니를 뒤집니다. 근데 그 주머니를 뒤지는 이유가 독일군이 삐라를 뿌렸어요. 투항하라고. 공산당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근데 그 삐라를 소련군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인데 정치장교가 가서 병사들 주머니를 다 뒤집니다. 근데 어느 한 병사 주머니에 독일군 삐라가 있어요. 그 병사가 자기 그 대변 볼 때 종이로 쓰려고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병사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관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는 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그 병사가 이렇게 우리를 못 믿고서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소련이라는 나라는 뭐냐라는 식으로 투덜거리는 걸 봤는데 그것이 중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의 그 군사력은 육군이 압도합니다. 육군이 압도해요. 중국이 그 미국이라는 초강대국하고 이제 한판을 벌이겠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대단히 그 구식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이에요. 그래서 육군이 압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해양 국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바다로부터 중국의 위협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군 구조라든가 또는 지휘 통제 구조를 보면은 완전히 그 육군 위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병사가 230만 명, 요거는 이제 몇 년 전이니까 230만 명 중에서 72%가 육군이고 해군이 10%, 공군이 1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글로벌 파워 그러면 해군과 공군이 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중국군은 글로벌 파워를 지향하면서도 완전히 육군 위주의 군사력이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별 셋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별 하나 별도 별세 돼가지고 그 별 셋이 다른 나라로 치면 대장급이에요. 그런데 삼성 장군의 숫자를 보니까 육군이 24명, 해군은 3명, 공군은 5명. 그래갖고 너무나도 육군 위주의 군사력이기 때문에 현대전쟁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 요인으로 이제 이 저자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번 중국 군사 계급장 볼 텐데 중국은 이제 소위, 중위, 대위는 우리랑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위를 상위라고 부르지만은 소위, 중위, 상위. 그래서 위관장교가 3개. 그 다음에 영관장교가 4개입니다. 중국은. 소교, 중교, 상교, 대교. 우리나라로 소령, 중령, 대령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장군으로 올라가면은 소장, 중장, 상장 해가지고
별 하나 별둘 별셋. 뭐 전체 장교 계급은 개수는 우리랑 같은데 연관 장교가 4개고 그러니까 장군급 장교가 3개라는 그거가 이제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이 저자가 블라스코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중앙군사위원회라고 중국에서 제일 막강한 곳이 중앙군사위원회죠. 거기에 고위급 장교 10명 중에서 6명이 육군이다. 공군 2명, 해군, 그리고 전략 로켓군 제2포병이라고도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다. 그래서 군 전체가 육군 구조로 돼 있는 나라다. 육군 위주로 돼 있는 나라가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할 텐데 미국하고 할지 모르는데 대만하고 하다 보면 미국하고 전쟁이 되겠죠. 바다를 통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전쟁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 사진 하나 여러분 보시겠는데 이제 2022년 1월달 금년 1월달에 상장 진급식에 모인 뭐 장군들 해가지고 했는데 파란색, 초록색이 전부 다 육군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이 뭐 진한 파란색이 공군이고, 근데 보니까 흰색이 해군이고, 뭐 압도적으로 육군이 많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서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제 육군 위주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사령부가 많은데, 사령부 중에서 전투를 직접 하지 않고 행정 담당이라든가 다른 비전투 업무를 하는 사령부가 너무나 많다. 세 번째 요인이 too many non-combatant headquarters. 중국 군사 조직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공산당 국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직접 전투하는 부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945년에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미군이 한국을 점령했죠, 남한을. 소련군이 훨씬 국민들한테도 말도 공손하게 하고 해방군임을 과시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그러니까 비전투 요원이 훨씬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전투부대 위주니까 말도 투박하고, 그래서 그 문장 나온 것만 보면은 미군은 마치 점령군 같고 소련군은 마치 해방군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거는 바로 그 공산국가의 군대들이 비전투원이 많고 정치를 담당하는 군인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이 현대전쟁을 치르는 데는 별로 좋지 않은 요인이다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요인, inexperienced commanders and staff. 중국군은 전쟁해봤습니까? 중국이 마지막 전쟁한 것이 1979년입니다. 1979년 지난 다음에 지금 43년 지났죠. 그러니까 중국군 장교단에서 전투를 해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태프는 참모죠. 지휘관과 참모가 전쟁을 직접 해본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전쟁하는데 이제 잘 되겠느냐. 그래서 중국 군대의 슬로건은 그렇답니다. 강력한 군은 강력한 장군을 필요로 한다.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전에 장교들을 먼저 훈련시켜야 된다. 라고 이제, 그래서 그 장교들을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그 기본 단위가 바탈리온은 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위급, 중령급이 지휘하는 그런 부대인데, 거기에 그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사들도 없고, 보통 이제 대대는 최하가 300명, 아주 클 때는 100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인원들이 부족하답니다. 전투의 기본 단위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경우에도 대대인데, 그 대대에 그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 전투하는 기본 단위의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요인입니다. 6번째는 여러분 그 미국 영화들 이렇게 보시면은 전투할 때 진짜 전투를 잘하는 사람은 하사관들입니다. 하사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사들을 그 군대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고영일 변호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고영일 변호사가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비상사태 뭐 전투할 때도 경험을 이제 해보고 그러는데 그때 일반 병사보다 하사관들이 정말 잘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사관들이 대처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들한테 정말 너네들 고맙다라고 얘기해 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직업군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사관은. 그러니까 장교로 임명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 전쟁 났을 때 장교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중국이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여섯 번째 문제가 NCO, Non-Commissioned Officer죠. NCO Core Still Under Development. 중국이 1990년서부터 하사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전투할 때 가장 전투력이 좋은 하사관 그 집단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일곱 번째, Multiple Generations of Equipment in Unit. 중국이 최근에 경제 발전을 했지만은 그렇게 부자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군대에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한 부대에 무기를 보면 그냥 고물서부터 쇠거까지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각 부대마다 그 세대가 다른 장비가 있는 겁니다. 무기들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요건 한 뭐 몇 년 전 통계지만은 탱크가 6,500대가 있었는데 그중 저희 절반이 1세대인 T-59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6.25 때 전투, 6.25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온 탱크들이에요. 1950년대 중후반에 나온 탱크를 1세대라고 그러는데 중국 탱크의 아직 상당수가 1세대 탱크를 가지고 있다. 예.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 탱크가 1세대가 2,850대, 2세대가 400대, 3세대가 3,390대, 그러니까 한 6,000대, 7,000대가량 되는 전투 탱크 중에서 약 3,000대가량이 고물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쟁 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뭐 탱크가 1세대, 2세대, 3세대 발전하면서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속도도 빨라지고 명중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뭐 전자장치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T-54가 1세대 탱크입니다. 그리고 T-62가 2세대. 그리고 지금 중국은 뭐 3세대 탱크 있습니다만은 3세대 탱크를 대표하는 게 미국의 M1 전차입니다. M1 전차는 뭐 거의 적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거의 없죠. 전투를 뭐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동전 이런 데서부터. 그런데 아주 성능이 좋은 우리나라 탱크도 M1 전차를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여덟 번째 문제. 중국은 훈련을 하는데 현실성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훈련을 하고 있다. 제일 좋은 훈련은 뭐겠습니까?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죠. 그거가 최고입니다. 근데 실전 경험을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는 형식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보여주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중국군이 걸으면 정말 잘 걷습니다. 물론 그 잘 걷는다는 것이 정말 그 비인간적인 훈련을 통해서 잘 걷게 된 것이지만은 그 이제 보면은 정말 그 적군을 만들어 놔요. 적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적군하고 싸우는 연습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그 전갈부대라는 북한군이 있습니다. 한국군인데 이제 부대 이름을 전갈부대라고 하고 그 부대가 우리나라 각 부대랑 맞춰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전갈부대가 다 이긴답니다. 전갈부대는 강원도에 있는 어떤 그 훈련장인데 그 훈련장이 세계에 세 군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과학화 훈련장인데 거기에 상주하면서 북한군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군이 있는 거예요. 전갈부대라는. 근데 중국은 그런 좋은 훈련장도 안 갖고 있고 뭐 그런 그 적군 연습을 하는 부대가 한 7개쯤은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갈부대 얘기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군하고 똑같은 옷 입고 있죠. 그 무기도 북한군 무기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전투를 합니다. 이 부대하고 이제 연습 게임을 벌려서 이기는 부대가 어떻습니다. 미군만 이긴답니다. 미군만 와서 이 전갈부대를 격파를 했대요. 근데 전갈부대는 그 외 모든 한국군 부대, 일본 자위대, 뭐 해병대, 공수부대를 다 이겼다라는 그런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군이 와서 이제 훈련하기 전에 그 북한군을 대행하는 그
이 전갈부대 대원하고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뭐 영화 보면 항상 나오죠. 육군 뭐 이 통신명이 공군 지원을 바란다, 공군 지원 바란다 그러고 막 그러면은 그런 비행기가 와서 막 상대방을 폭격해주고 하고 그러죠. 그게 현대 전쟁에서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에어 투 그라운드 서포트 still under development. 아직도 제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예를 들어 대만을 공격하면은 그 대만군의 그 방어에 이제 막 헤맬 때 그 대만군을 격파해달라고 공군 폭격을 요청하는데 그거 지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처음 연습을 시작한 것이 2014년이래요.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바로 이제 우리 나오죠. 근접 항공 지원이라고 그러죠. 클로즈 에어 서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지상에 있는 부대가 그러니까 전투 제대로 못할 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비행기가 오면 막 좋다고 밑에서 손을 들고 그러죠. 여러분 그 그림 보시는데 그 미국의 A-10이라는 정말 무지막강한 그런 그 이제 근접 지원기가 이제 날아오는 그 사진입니다. 10번째, 중국에는 아까 뭐 그건 4번째하고 거의 같은 얘기예요. The Peace Disease. 중국도 평화가 오래 지속됐죠. 1949년 이후에 한국전쟁하고 그 53년 이후에 제대로 된 전쟁은 딱 한 번 했는데 그것이 1979년 전쟁인데 월남하고 싸웠습니다. 그때는 육군밖에 안 갔답니다. 가서 사실은 졌죠. 월남한테 정말 이 전쟁의 경과만 보면은 정말 그 형편없는 패전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월남이 이제 교훈을 받았을 거야. 앞으로 까불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순수히 군사적으로는 아주 망신을 당했죠. 그 이후에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투 경험이 없어요. 그거를 중국 사람이 더 피스 디지스라고 그런답니다. 평화의 질병이라. 평화가 너무나 오래 갔기 때문에 다 병 걸린 것처럼 돼버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Lack of combat experience. 예, 그 중국군 병사가 누구도 이제 전투 경험이 없다. 그 많은 진전을 이루간 건 사실이고 중국이 이제 뭐 군사력이 세계 2위라고들 얘기하는데 근데 중국 군인들이 이런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비교할 때 많이 뒤처져 있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 민간인들이 대만을 공격하라 그러면 아마 중국군 장교들은 지금 공격하면 우리가 못 이깁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뭐 저는 읽어보고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투 경험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해야 될 가장 가까운 전쟁이 대만과의 전쟁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온 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연습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미국 사람들이 중국이 곧 공격할 거야라고 전부 경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그 오랫동안 중국 정보를 담당했던 분이 소개한 글이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헤매는 이야기, 그 무기 얘기 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